홍다통통. 비칠거리는 배서방. 그게 정말이야? 배서방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친구인 들창코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건 나만 알고 너만 아는 비밀이야. 남산에 산삼이 2개 자라는 걸 발견했어. 그러니 우리 둘이 딱 한 풀이씩 캐어 먹자고. 엄청 비싸고 구하기 힘든 산삼을 발견했으면 왜 제가 다 캐어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 대답을 들려주려는 듯 친구가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났어. 그 노인이 나는 신령이다 하고 나서 남산 건바위 밑에 산삼 2뿌리가 자라고 있으니 캐어서 너의 배 친구랑 각각 하나씩 나누어 먹어라 하지 않겠어? 만일 내가 다 캐어가지면 큰 재앙이 내리고 너랑 사이좋게 하나씩 먹으면 장차 무과에 합격하여 벼슬을 얻는다는 거야. 그제야 고지식한 배서방은 친구의 말을 믿었다. 배서방이라 하여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었다. 이 무렵은 14살만 되어도 장가를 드는 풍습이 있어서 배서방도 일찍 장가를 들어 겨우 18살 밖에 안 되었다. 성이 문씨인 친구 들창코도 장가를 들어 문서방이라 불렸다. 두 친구는 남산 건바위 아래로 가서 산삼 2뿌리를 캐어 각각 하나씩 날로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힘나지? 들창코가 물었다. 배서방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너도 밤낮 너희 아버지한테 돈을 달래서 쓰지만 말고 무과에 합격해서 벼슬 한 달이 더 얻어 돈을 벌라고. 알았어. 그런데 정말로 산삼 먹으면 나같이 힘이 세지 않은 사내도 무과에 합격할까? 그럼 우리는 산신령님이 뒤를 밀어주잖아. 배서방은 키만 컸지 약골에 속했다. 귀하게만 자라서 마당을 쓰는 사립이 한 번 안 들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간 배서방은 싱글벙글하였다. 웬일로 오늘은 네가 비칠거리지 않노? 아버지 배첨지가 아들의 눈치를 보며 물었다. 배서방의 집은 서울 마포 서강에 있는데 아버지 배첨지는 대대로 그곳에 살아 터줏대감 행세를 하였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논밭이 많아 부자 소리를 들었으며 새우젓 장사를 하여 매일 뭉칫돈을 만졌다. 서강은 서울에서 사람이 많이 붐비는 나루 중 하나였다. 재물포에서 배로 고기, 특히 새우젓을 가득 실어다가 서강 나루터에 풀어놓으면 장사꾼들이 와서 떼어다가 장사를 하였다. 이 녀석아,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이 배첨지가 아들 배서방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이었다. 아이고 저거 약골에 사람마저 변번찮으니. 아이. 배첨지는 아들만 보면 속이 상해서 투덜거렸다. 장가를 일찍 들이면 비칠거리지 않고 사람 구실을 할까 싶었으나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 돈! 하고 손을 내밀었다. 주긴 주는데 함부로 쓰지 마라. 그 돈을 잔뜩 모아야 우리도 양반볕을 한 자리 살 것 아니냐. 배첨지는 무엇보다도 양반 행세를 하는 게 소원이었다. 아버지만 보면 비칠거리는 배서방이었다. 쓰러질 듯 휘청휘청 하였다. 이 녀석아, 너는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입으면서 왜 그렇게 툭하면 비칠거려? 아버지가 호통을 치면 배서방은 아버지가 약하게 만들어주어서 그래요 하고 둘러대었다. 그러면 배첨지는 한숨을 푹푹 쉬다가 쌈지를 풀어 돈을 꺼내주었다. 가서 곰국이나 한 사발 사 먹어라. 배서방은 돈을 받으면 몸보신한다고 나가 건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그랬는데 오늘은 비칠거리지도 않고 씩씩하게 일찍 집으로 돌아와 싱글벙글하는 게 아닌가. 뭐 좋은 일이라도 생겼냐? 뭐 금덩이라도 주웠어? 아버지, 나 오늘 산삼 먹었어요. 산삼? 그 돈을 아무리 많이 준대도 못 사는 산삼이 아니냐? 그런 것을 네가 어떻게? 문창코가요. 배서방은 들창코와 남산에 갔던 이야기를 하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령코, 네 친구가 산신령 꿈을 꾸었다면 틀림이 없다마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왜냐하면 아들이 사귀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정직하고 똑똑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몽땅 술꾼이었다. 아버지, 두고 보세요. 들창코 덕분에 무과에도 합격하고 벼슬도 한 자리 얻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비만 오면 코에 물이 들어갈까봐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다니는 들창코가 네 친구 중에 가장 쓸만하구나. 이튿날 아침 일찍 들창코가 배서방네 집에 찾아왔다. 간밤에 말이야, 나 또 산신령님을 꿈에 보았어. 우리에게 산삼 한 뿌리씩 먹게 해준. 그래? 그래서? 이번에는 네 아버지에게도 산삼 한 뿌리 캐어 잡수시게 하래. 건바위 아래에 100년 묵은 산삼도 한 뿌리 자라고 있대. 그러면 너희 아버지 캐어다 드리지. 왜? 배서방은 의심스러웠다. 그 의심도 들창코가 풀어주었다. 산신령님이 이번에는 그냥 주지 않는데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대. 그러니까 돈 1,000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래. 에이, 산신령님이 돈을 어떻게 받아? 돈을 항아리에 넣어서 산삼 캔 자리에 묻으면 신선이 밤에 아무도 몰래 내려와 꺼내간대. 그러니까 얼른 너희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아버지, 어제 저한테 산삼 한 뿌리 캐어 먹게 한 들창코가 왔어요. 배첨지는 누워있다가 일어나 들어오라고 하였다. 들창코는 무릎을 꿇고 산신령님 꿈, 100년 묵은 산삼, 산삼값 1,000냥 이야기를 조리 있게 말했다. 배첨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당으로 나가 하인을 불러 귀갯말을 하였다. 다시 사랑방으로 들어온 배첨지가 들창코에게 말했다. 그러하다면 좀 이따가 남산에 같이 가자. 돈 1,000냥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가야 합니다. 100년 묵은 산삼을 캐고 나서 그 자리에 묻어야 하니까요. 배첨지는 들창코를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얼마가 지나자 대문 밖이 왁자했다. 배첨지 하인이 포졸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그 누구요? 허황된 소리로 협잡질을 하려는 놈이? 포졸이 사랑방을 들여다보며 외쳤다. 배첨지는 턱으로 들창코를 가리켰다. 포졸이 들어와 뒷덜미를 낚아채자 들창코는 버들버들 떨며 애원했다. 아이고,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를. 포졸이 이실 짓고 하라고 을러대자 들창코는 마당으로 끌려나와 두 손을 싹싹 빌었다. 산삼이 아니라 도라지지. 산신령 꿈도 거짓말이고. 배첨지가 고함쳤다. 예, 맞습니다요. 우리 집 밭에 심은 도라지를 캐어다가 심고 친구에게 산삼이라고 장난한 겁니다요. 하도 빈둥빈둥 놀면서 비칠거리는 게 영 안타까워 함께 무술이나 익혀 무과를 보려고요. 하면 100년 묵은 산삼을 캐고 1,000냥을 그 자리에 묻으라는 것. 이 말에는 들창코가 얼른 대답했다. 어젯밤 꾼 산신령 꿈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요. 절대로 아닙니다요. 그렇다면 100년 묵은 산삼이 있다는 곳에 가보자. 가서 정말 산삼이 발견되면 1,000냥이 아니라 10,000냥이라도 항아리에 넣어 묻으마. 이렇게 하여 배첨지와 포졸들 그리고 들창코와 배서방과 하인이 남산으로 향했다.
어디냐 백년 묵은 산삼이 있다는 데가? 배첨지가 묻자 들창코가 말했다. 여기에 도라지를 심었다 했으니까 바로 그 아래라면 이쯤 될 것입니다. 배첨지는 하인을 시켜서 들창코가 가리키는 곳과 그 주위를 가지고 온 삽으로 파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풀뿌리만 나올 뿐이었다. 건바위 아래쪽 사방은 물론 위쪽까지 살펴가며 파보았으나 산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망할 놈? 산신령금 그거 거짓말인 게냐? 아닙니다. 어젯밤 꿈에 정말로 산신령님을 만나보았습니다요. 그렇다면 왜 산삼이 없어? 도망갔나 봅니다. 이놈아, 산삼에 발이 달렸든? 들창코와 배첨지가 한참 실랑이를 한 뒤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들창코를 꽁꽁 묶었다. 관가에 끌고 가서 곤장을 치려는 것이었다. 이때 그윽한 음성이 들려왔다. 포승을 풀어주어라. 모습을 나타낸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10살이 간 넘었음직한 소년이었다. 포졸들은 그 소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렸다. 배서방도 덩달아 엎드렸다. 이런 산신령님 아드님인가 봐. 들창코도 꽁꽁 묶인 채 외치고 나서 덜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포졸이 그 소년에게 말했다. 아이고 그 김진사 나리께서 어인일로 여기를 다 오셨나이까? 이 소년은 지체 높은 양반댁 아드님이었는데 이미 어린 나이에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서울 장안에서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진사 소년이 말했다. 산에 와서 조용히 글을 읽는데 너희가 참으로 우스운 일을 벌이기에 귀를 기울였느니라. 사실은 이 녀석이 현잡질을 하려고 그 산신령님을 꿈에서 보았느니 백년 묵은 산삼이니 하여. 소년은 하하하 웃고 나서 말했다. 산신령 꿈이 아니라 개꿈이니라. 개꿈? 꿈이라는 것은 다 맞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도 꿈을 꾸어보아 알겠지만 맞지 않는 꿈을 수도 없이 많이 꾸지? 예. 저 사람도 그런 개꿈을 꾼 거야. 예. 그러니 무슨 죄가 있느냐? 어서 풀어주어라. 포졸들은 불이 나게 들창코를 풀어주었다. 들창코가 소년에게 불쑥 말했다. 어쩌면 그렇게 어젯밤에 꿈속에서 뵌 산신령처럼 생기셨나이까? 진사얼은 그 산신령님 아드님이라고 해도 고지 듣겠나이다. 소년은 또 한바탕 웃고 나서 들창코에게 물었다. 네 소원은 무엇이냐? 들창코가 배서방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 친구와 함께 무과시험을 보아 합격하는 것이옵니다. 그래? 그거 어렵지 않지. 나같이 문과에 합격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지만 무과 정도는. 이때 잠자코 듣고만 있던 배첨지가 나서서 말했다. 아이고, 제 아들이 그 툭하면 저를 닮아서 비칠거립니다요. 그러니 어떻게 무과시험을 보옵니까? 비칠거린다? 하면 어떻게 비칠거리는지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소년 진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배첨지는 아들에게 그런 신용을 해보이라고 하였다. 상껏들이니 아무리 나이가 어린 진사이지만 그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배서방은 벌떡 일어나서 평소에 아버지에게 돈을 타려는 방편으로 해오던 몸짓을 해보였다. 그것은 보통 사람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 기묘했다. 앞으로 고꾸라질 듯 하면서도 몸을 발딱 일으키고 뒤로 곧 자빠질 듯 하면서도 몸을 불쑥 일으켰던 것이다. 웃어가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소년 진사가 말했다. 버드나무 가지가 휘들어지는 춤솜씨구나. 칼춤만 잘 추어도 무과에 합격할 수 있다. 예?
귀가 번쩍 띈 사람은 들창코 문서방이었다. 하면 저는 엉덩이 춤을 잘 추옵니다. 시키지도 않았건만 들창코가 엉덩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소년 진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걸음걸이로 걸어가는데 엉덩이가 요리조리 실룩실룩하는 것이었다. 소년 진사가 말했다. 얼마 안 있으면 나라에서 무과시험을 본다. 수양버들과 엉덩이는 그때 나가서 칼춤을 선보이거라. 그리하면 내가 조카뻘 무관에게 기뜸해서 입격시키도록 하겠다. 물론 무과는 무술이 으뜸이지만 칼춤 솜씨가 뛰어난 자가 흔치 않거든. 칼춤은 나라에서 경사가 있거나 흥겨운 자리에서 무기를 들고 재밌게 보여야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없어. 배첨지가 소년 진사 앞으로 나아가 넙죽 엎드리더니 또 속삭여 울었다. 또 속삭여 물었다. 몇 냥이나 들어야 하옵나이까? 묵과에 칼춤을 추어 합격하는데 돈이 드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소년 진사가 혀를 끌끌 차고 말했다. 돈을 들여 합격을 하겠다. 아버지보다 아들인 배서방이 더 썰썰 빌었다. 우리 아버지는 새우젓 장사만 해서 돈밖에 모릅니다요. 용서해 주십시오. 배첨지가 우는 소리로 아들의 말을 이었다. 아이고, 이 상것은 오나가나 장사만 해서 얼마냐 그 소리밖에 할 줄 모르옵니다. 그래, 사람살이가 다 버릇이 잘못 들어서 비뚤게 나가는 것이니라. 소년 진사는 손을 흔들고는 포졸들과 함께 사라졌다. 배첨지는 하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배서방과 들창코 문서방은 그 자리에 남았다. 손에 칼을 들고 추어야 칼춤이지? 그렇고 말고. 두 친구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칼 대신 손에 쥐고 춤을 추었다. 키가 크고 빼빼한 배서방은 비칠비칠, 뚱보 들창코는 엉덩이를 실룩실룩. 참 잘 어울렸다. 두 친구는 이튿날부터 막대기가 아닌 진짜 쇠붙이 칼을 구해 여러 번 칼춤 연습을 하였다. 소년 진사가 사는 집은 그곳 남산에서 가까웠다. 하루는 두 친구가 칼춤 연습을 하는데 소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년 진사가 오랜만에 살피러 온 것이다. 하하하, 잘들 하는구나. 곧 쓰러질 것 같은데 몸을 발딱 세우네. 가만히 서 있어도 엉덩이가 실룩실룩하고 말이야. 그런 칼춤 솜씨를 상감마마께서 보시면 매우 즐거워하실 것이다. 소년 진사가 데려온 무관에게 말했다. 아무리 춤을 잘 춘다 해도 무술의 기초 실력은 닦아야겠지? 예, 그렇지요, 삼촌. 그 무관은 소년 진사가 말한 묵과 시험관이었다. 하면 조카님이 오늘은 저 사람들에게 무술의 기초를 대강 가르쳐주게. 그러겠습니다, 삼촌. 이렇게 하여 배서방과 들창코는 난생 처음으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무술을 익혔고 다음 날부터는 그것을 연습했다. 또 얼마 뒤에 배서방과 들창코 문서방은 묵과 시험을 치러 칼춤 솜씨로 즉별히 합격했다. 배선달의 행진. 묵과에 급제한 배서방은 배선달로 불렸다. 그렇지만 선달이 되었다고 해서 벼슬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 아들이 출세했어. 그 누구보다도 좋아한 사람은 아버지 배첨지였다. 이 녀석아, 네가 우리 집안을 빛낼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니 더욱 몸가짐을 잘해서 딱 하나 벼슬 한 자리 얻거라. 하면 내 평생 소원인 양반 노릇 좀 해볼란다. 아버지, 벼슬은 문과에 급제하고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낸들 왜 모르겠느냐? 하오니 이제부터는 벼슬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교재를 터야 할 것 같습니다. 터야지! 터야지! 이제는 아들이 비칠거리지 않아도 돈을 한 움큼씩 쥐어주었다. 교재 트는데 쓰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배선달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여전히 건달들과 어울렸다. 술을 마시며 노는데 정신이 팔렸다. 특히 들창코와 매일 어울렸다. 들창코도 배선달과 똑같이 무과에 합격하여 문선달로 불렸다. 너 내 덕분에 무과에 올라선달이 된 거 알지? 들창코는 심심하면 공치사를 하였다. 그래, 네 개꿈이 우리를 출세시켰다. 다음에는 진짜 산신령 꿈을 꾸어서 너랑 나랑 벼슬 한 자리 꼭 얻고 말 거야. 산신령님 꿈 아니라도 우리가 벼슬 한 자리 얻는다면 개꿈을 꾸어도 돼. 둘은 만나면 을의 술집으로 향했고 술 마시면 맡아놓고 배선달이 술값을 내었다. 네. 집에 들어갈 일이 걱정이다.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시거든. 술을 곤드레 만드레 마시고 나서 하는 배선달의 말이었다. 하루는 문선달이 술에 잔뜩 취한 배선달을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대문이 잠겨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다. 한밤중이어서 식구들이 잠을 자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배첨지가 열어주지 말라고 식구들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어떡하지? 배선달이 문선달에게 물었다. 어이구, 집에 들어갈 꾀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멍청아. 문선달은 대문 왼쪽 10발짝쯤 떨어진 곳에 집단 몇 개를 갖다 놓고 불을 붙였다. 불이야! 불! 불! 문선달이 외쳤다. 그러자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배첨지가 튀어나왔다. 잠을 안 자고 아들을 기다리다가 놀라서 나와보니 대문 왼쪽에 집단 몇 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때 대문 오른쪽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문선달이 배선달의 손을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밀어넣고 주랭랑을 놓았다. 이런 수법은 한 번 이상 써먹을 수가 없다. 또 하루는 배선달이 문선달과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돌아갈 일을 걱정했다. 문선달은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배선달을 부축해서 집 앞까지 갔다. 역시 한밤중이어서 대문이 꽉 잠겨 있었다. 또 큰일이네. 문을 두드리면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나오셔. 이거 큰일인데. 문선달이 배선달을 대문 왼쪽에 숨겨놓고 오른쪽에 가서 개 짖는 소리를 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배첨지가 잠을 안 자고 아들을 기다리다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대문을 열고 나왔다. 웬 놈의 개가 한밤중에 남의 집 대문 앞에 와서 짖어대나? 문선달은 오른쪽으로 몇 발짝 더 가 어둠 속에서 개 짖는 소리를 내었다. 배첨지가 그쪽으로 가는 동안 배선달은 잽싸게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이런 수법 또한 한 번 이상 써먹을 수가 없다. 고지식한 배선달은 아버지를 속이는 짓이 마음에 걸려 술을 깬 다음 날에는 잘못을 빌었다. 아버지. 배선달은 아버지에게 집에 들어온 방법까지도 다 말씀드렸다. 아버지가 물었다. 무과에 합격까지 한 네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전보다 더 심하게 건달놈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느냐? 벼슬 한 자리 투려고요. 이 녀석아, 벼슬을 들려면 양반집 자제들과 어울려야지. 아버지, 양반집 자제들이 어찌 나 같은 쌍것을 상대해줍니까? 그래도 제 친구들은 양반집 자제들과 줄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요새는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문창고입니다.
으잉. 배첨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왜요? 그 들창코 때문에 묵과에도 합격해서 선달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 엉덩이 들창코 녀석은 이제 가까이 하지 마라. 그놈 그거 벼슬 한 자리 못 얻을 관상이다. 왜요? 툭하면 코가 벌름벌름 하더라. 그러다가 콧물이 튀어나올까 겁나서 양반집 자제들이 상종이나 하겠느냐? 아버지, 그래봬도 들창코는 외가 쪽으로 그 양반집 자제들과 줄이 닿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말을 한 필 사줄 테니 그 엉덩이를 데우고 다녀라 하면 양반집 자제들이 그 밑에서 보아도 들창코라는 것을 모를 것 아니냐? 좋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여 배선달은 아버지가 사준 멋진 말을 타고 다니게 되었다. 뒤에 타는 문선달도 기뻐했다. 친구야, 이제는 우리에게 말이 있으니 그 더 먼 세상 구경도 하면서 살자. 그게 뭔 소리요? 기왕이면 기생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 이 말이다. 나 우리 상껏들이 양반집 자제들이 가서 마시는 술집에 어떻게 간대? 간다 한들 그 기생이 우리 차지가 되나? 우리는 마당에 놓은 평상에서 기생 구경이라도 하면 되지. 배선달은 귀가 솔깃했다. 어느 날 배선달은 말 뒤에 문선달을 태우고 감히 상껏들은 드나들기조차 힘든 기생집을 찾아갔다. 어디서 온 누군데 감히? 문지기가 눈을 부라렸다. 여기에 김진사 어른이 오시지요? 김진사? 문지기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김진사라는 사람은 바로 배선달과 문선달을 묵과에 오르게 한 은인이었다. 그러나 묵과에 오른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배선달과 문선달은 마당에 차려진 평상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 이야, 저 기생 참 예쁘다. 그러게, 달덩이같이 생겼어. 우리는 언제 저런 기생하고 술을 한번 마셔볼까? 벼슬 한 자리 얻으면 식은 죽 먹기지. 둘은 말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소곤거리며 술을 마셨다. 밤이 깊었다. 그때 문지기가 와서 배선달에게 말했다. 김진사 어른이 오시면 찾는 수월이가 갑자기 집에 갈 일이 있다고 하는데 수월을 집까지 말에 태워다 주겠소? 그러지요. 오늘은 김진사 어른이 안 오셨나 보. 가뭄에 콩나듯이 수월이가 타는 검은고와 풍어없는 소리를 들으러 오실 뿐이요. 배선달은 속으로 옳다 싶었다. 여기에 드나들다 보면 은인을 뵐 수가 있겠네. 나도 양반 자제분과 교제를 들 수가 있어. 수월이가 나오자 배선달은 뒤에 고이 모셔 태우고는 말을 몰았다. 나는 집에 어떻게 가? 문선달이 소리쳐 물었다. 술이 들창코에 안 들어가게 조심해서 마시며 기다려. 갔다가 올게. 배선달은 천천히 말을 몰았다. 뒤에서 수월이가 떨어질까봐 옆구리를 꽉 껴안았을 때는 마신 술이 놀라서 몽땅 깨었다. 청렴결백한 관리. 세월은 한 해에 두 해 빠르게 지나갔다. 배선달과 문선달은 벼슬 한 자리를 얻으려고 별의별 지혜를 다 짜내었으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는 소년티를 벗어났을 그 진사도 만날 길이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허송세월할 게 아니라 묵과에 합격했으면 본격적으로 무술을 닦는 건 어떨까? 그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터에 나가 무공을 세우자고. 그러면 벼슬은 자연히 굴러 들어오겠지. 두 친구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하여 말을 한 필 산 들창코 문선달과
배선달은 날이 밝으면 병서를 읽어가며 무술 연말을 하기 시작했다. 두 친구는 남산뿐만 아니라 장안의 산이라는 산은 다 돌아다니며 활쏘기, 장쓰기 따위의 무술을 익혀나갔다. 둘은 사냥도 곧잘 하였다. 김진사 댁이 어디 있는지 알면 잡은 산짐승을 갖다 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이따금 간다는 기생집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 두 친구는 매일 무술을 닦으며 사냥하는 취미로 살았다. 배선달은 그동안 신체가 단련되어 늠름해지고 문선달 역시 군살이 빠져서 무사다워졌다. 세월이 많이 흐른 어느 날, 문선달이 황급히 배선달의 집을 찾아왔다. 여봐, 벼슬자리가 생겼어. 정말? 또 개꿈을 꾸고 하는 말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벼슬 한 자리 얻으려면 적어도 1,000냥은 갖다 바쳐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돈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집 재산은 몽땅 내 거니까. 배첨지는 양반 노릇하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늙어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배선달이 물었다. 대체 생겼다는 벼슬자리는 뭔가? 제주 목사로 부임해 간다는 양반이 함께 데려갈 비장을 뽑는다는군. 그래? 그 가난한 남산골 샌님이라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도 몰라. 그냥 소문만 들었어. 서울 남산골에는 가난한 선비가 많이 살고 있었다. 여기에 비해 북촌에는 조정의 부자 벼슬아치들이 많이 살았다. 두 친구는 사람들에게 물어 남산골로 가보았다. 허술한 그 집에서 마침 초라한 사람이 나왔다. 이 댁에 사시는 주인 어른을 만나 뵈러 왔는데요. 배선달이 말했다. 내가 그 주인이요. 문선달이 배선달에게 말했다. 여봐, 우리가 잘못 찾아왔나 봐. 이 댁이 제주 목사로 부임해 갈 나리가 사시는 곳이 아닌지요? 맞다니까 그러시오. 배선달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제주 목사로 부임해 갈 사람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이었다. 초라한 그 사람은 찾아온 두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옳거니 하고 손바닥을 마주쳤다. 내가 진사가 된 해에 남산에서 2번 만난 사람들이군. 자네 중 누군가가 기생 소월이를 말에 태워다 주었다더군. 그 기생은 내가 가지 않아서 통 만나지 못했지만 말에 태워다 주어서 어머님이 임종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고마워했네. 자네들을 도와주라고 나에게 신신당부했지. 그 사람은 당시 어린 나이에 진사시험에 합격한 신동 김경이었다. 세월이 너무 지난 탓도 있지만 배선달과 문선달은 어른으로 자란 그 소년 진사가 너무나 초라하여 몰라보았던 것이다. 은인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뵈려고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배선달과 문선달은 반가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배선달과 문선달이 묵과에 합격하게 해준 그 신동 김경이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그것은 청렴결백한 관리 생활을 한 때문이었다. 15살에 이미 생원과 진사시험에 합격한 김경은 20살도 안 되어 장원급제하였다. 그리하여 벼슬길에 올라 한림, 주서를 비롯하여 여러 벼슬을 살았으나 워낙 올곧은 성품이어서 툭하면 벼슬에서 물러나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경은 양식이 떨어져 돈을 얻으러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다. 배가 고파서 비칠거렸으나 그래도 양반 체면 때문에 헛기침을 하고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나리 어찌하여 눈이 그리 벌겋사옵니까? 하인이 묻자 김경이 대꾸했다. 술을 한 잔 얻어먹어서.
둘러댄 말이었다. 돈을 빌리러 하루 종일 헤매이다가 헛걸음치고 돌아와서 너무 피곤하여 눈에 핏발이 선 것이었다. 김경은 빈 담뱃대를 입에 물고 헛기침만 하였다. 부인은 생각했다. 이 양반이 양식 마련할 돈을 못 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안방에 들어오지도 못하는구만. 서방님이 돌아오셨다는 몸종의 전가를 받고도 박씨 부인은 모르는 척했다. 늙은 몸종이 박씨 부인에게 말했다. 저 마님, 저녁을 지어야겠는데. 박씨 부인은 눈을 감고 앉아 대답하지 않았다. 집안에 곡식이 한 톨도 없기 때문이었다. 날이 어두워졌다. 박씨 부인은 몸종에게 물 한 대접을 데워오라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사랑방으로 갔다. 곡식이 한 톨도 없어서 저녁을 짓지 못했으니 굶어야겠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주무세요. 김경이 말했다. 내일도 굶어야겠소. 어디 굶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가난이 우리 집에만 와서 사는 게 아니잖소. 남산골 어느 집에서나 밥 먹듯 하는 판인데. 김경은 이렇게 태연히 말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박씨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달이 환하게 떴다. 그 빛이 나무 그림자를 비추었다. 박씨 부인이 한숨을 섞어 말했다. 가난한 남산골 우리 집에도 나무가 식량을 안겨주네요. 김경은 귀가 번쩍 뜨였다. 나무가 식량을. 문에 비친 저 나무를 베어 장작을 만들어 팔면 돈이 되고 그 돈으로 식량을. 김경은 벌쩍 뛰었다. 저 회나무를 베자는 거요? 안 될 말 마오.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심으시어 조상 대대로 보존해야 하는 나무를 베어 목구멍에 넣자니 그 아니 될 말이요. 박씨 부인은 생각이 달랐다. 반은 고목이 되었어요. 내버려 두었다가 쓰러지면 낡은 기와장이 깨지기만 합니다. 당신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찌 할아버님이 심으신 나무에 도끼를 대겠소? 어느 늙은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회나무는 구렁이 형세여서 이 집 운수를 가로막는다고요. 김경은 나직히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도 나갔다가 밤중에는 저 나무에 가려서 우리 집을 못 찾은 적이 있긴 있었소. 그러니 배워요. 그러면 할아버님도 후손이 굶주림을 면하여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김경은 마지못해서 그 나무라도 베어 양식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튿날 김경은 하인과 오래 묵은 회나무를 톱으로 잘라 넘어뜨렸는데 그 소리가 하도 커서 남산골 사람들이 모두 나와 보았다. 하인이 그 나무에 가지부터 치고 잘라서 장작을 패었다. 우선 가지부터 잘라 팬 장작을 저작거리에 내다가 팔아 양식을 사와서 김경의 식구들은 굶주림을 면했다. 부인의 놀라운 지혜. 화창한 날 영조 임금님이 백성의 사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대궐을 나섰다. 병복 차림으로 변장을 했으며 관리들도 백성들이 눈치 못 채게 뒤를 따랐다. 남산골에 청빈한 선비들이 많이 산다 하는데 한번 가봐야겠군. 임금님은 남산골로 올라갔다. 궁궐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좋도다. 임금님이 계시는 장덕궁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서울 장안을 둘러보던 임금님이 저기 저 허물어져가는 정기와 집은 어느 선비의 집인고?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선전관에게 물었다. 관리가 나서서 아뢰었다. 저 집은 정기와 집이 아니옵니다. 너무 오래되어 기와에 이끼가 잔뜩 끼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옵니다. 저 집엔 누가 사는고? 저 집에는 구신 김정승의 후손이 사옵니다.
어허, 그 지붕에 이끼가 끼도록 손을 대지 못하니 얼마나 가난하게 살겠는가. 임금님은 그 집에 한번 가보기로 하였다. 그 집은 바로 김경의 집이었다. 전에는 회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으나 나무를 베어내어 사방에서 잘 보였던 것이다. 임금님은 김경의 집으로 향했다. 선정관이 상감마마 행차를 외치자 마당에 나와 있던 김경이 대문을 열어젖혔다. 임금님과 김경의 얼굴이 딱 마주쳤다. 임금님은 김경을 보자마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음을 토해냈다. 김경의 얼굴은 마치 해골 같아서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 없었다. 네가 정녕 김정승의 자식이냐? 임금님이 물었다. 예, 상감마마, 그러하옵나이다. 김경은 그 자리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다. 임금님은 잠시 생각했다. 눈이 저렇게 괭하니 무거운 병이 든 모양이군. 임금님은 김경에게 고개를 들라 이르고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눈이 심리만큼 들어갔는고? 그 사흘을 굶다가 식구들이 다 죽을 것 같사와 할 수 없이 조상님이 심어 가꾸신 나무를 베어 장작을 패다가 팔았사옵니다. 그것으로 양식을 사서 어제 오늘 뱃속을 채웠으나 그 오랜만에 밥알이 들어가 그런지 설사병이 났사옵니다. 하루에도 뒷간을 몇 차례씩 드나들다 보니 하늘이 노래지옵니다. 어허, 하면 약은 써보았느냐? 맹물로만 다스리니 영 듣지를 않사옵니다. 맹물? 그 약 한 접을 지을 돈이 없어서. 정승 벼슬을 한 인물의 자식이 이토록 굶주리는 것을 보고 임금님이 말했다. 정념결백한 아비의 그 아들이로다. 임금님은 눈시울이 뜨거워져 김경에게 말했다. 세상을 떠난 네 아비를 내 잘 아는 터이다. 구신의 자식이 귀신이 될 정도로 굶주리고 약 한 접 쓸 돈이 없어 병을 맹물로 다스리니 이거야 원. 만백성의 어버이인 과인이 어찌 모르는 척하리요. 궁궐에 돌아가면 그대에게 조치를 내릴 것이니 기다릴지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님이 다녀간 직후 김경 부부는 이제야 굶지 않겠구나 싶어서 기뻤다. 부인이 말했다. 거 보세요. 구렁이 형상인 회나무를 베니까 우리 집에 기왓장이 상감마마를 부르는 복이 찾아왔잖아요. 김경은 속으로 여자의 말도 들을만하다 생각하며 부인의 손을 꼭 쥐었다. 이튿날 임금님을 모시고 왔던 선전관이 김경의 집을 찾아와 전했다. 어명으로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전관이 내민 것은 첩지였다. 김경은 그 자리에서 임금님이 계신 북쪽을 향해 4번 절한 다음 그 첩지를 받들어 봉한 것을 뜯어보았다. 거기에는 뜻밖의 큰 벼슬이 내려져 있었다. 정념 결백하기로 으뜸인 김정승 후손 김경에게 제주 목사를 제수하노라. 김경은 감격하여 다시 한번 임금님이 계신 곳을 향해 절을 올렸다. 부인은 김경 앞에서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했다. 그렇지만 김경은 금볕을 한 자리 얻은 건 좋으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큰일이요. 하고 한숨을 쉬었다. 왜 큰일 났다 하십니까?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생각해보. 여기서 제주까지 가려면 육로 1000리, 백길 1000리요. 한데 어찌 돈 한 푼도 없이 간단 말이요. 김경은 이 말을 찡그렸지만 부인의 얼굴에는 웃음빛이 떠올랐다. 김경이 이상해서 물었다. 남은 속이 다 죽겠는데
어찌 그리 태평하오? 김사또 영감, 김사또고 폐사또고 내 귀에는 그런 존칭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소. 박씨 부인은 김경의 퀭한 눈과 찌푸려진 이마를 보고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어허, 그 양반집 집안에서 이 무슨 방정맞은 여자의 웃음소리요? 요망하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지금부터 요망과는 반대되는 현명한 질문을 하겠으니 답을 내리세요. 부인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제주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벼슬이지요? 임금님을 대신해서 지방 백성을 다스리는 직책이지. 그 일을 혼자 하시렵니까? 못하지. 손발처럼 움직여주는 벼슬아치를 여러 명 두어야 하지요. 김경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옛 탐라국인 제주는 드생곳이라서 벼슬아치들도 잘 뽑아서 데려가야 합니다. 미리 뽑으라 그 말이요? 일단 뽑아서 자질을 살피고 데려가야 실수가 없지요. 이방, 호방, 예방, 공방, 병방, 형방 그 육방 아전을 아예 이곳에서 뽑아 데려가라. 제주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뽑으면 저희끼리 짜고 김사또 골탕 먹일 일을 도모할 것입니다. 김경은 귀가 번쩍 튀었다. 아, 그렇지. 그렇고 말고. 부인의 지혜에 새도 날아와서 절을 하겠소. 여지껏 여자는 내려다보시고 사셨군요. 아이고, 아니요. 여자도 덕과 지혜가 높고 행실을 바르고 큰일을 하는 여장부가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 부인도 여장부에 속하는구만. 하면 제 지혜를 쓰실 건가요? 회나무를 베개해서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으니 아무리 우둔한 남편이라도 왜 고맙지 않겠소? 어서 말해보시오. 김경은 자세를 반드시 고치고 부인의 입을 쳐다보았다. 부인이 말했다. 아전을 뽑으실 땐 자네도 미천을 드려야 비장한 자리라도 차지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세요. 미천? 노자나 자고 먹는 돈 안 들이고 맨입으로 머나먼 곳을 갈 재주가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또 비용을 내야 제 돈 아까운 줄 알고 영감님을 목숨을 걸고 섬기며 따를 것 아닙니까? 하지만 1,000냥은 너무 많은 것 같소. 그 중에서 내가 떼어 먹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니오. 부인은 혀를 차고 말했다. 그 돈을 받아서 맡아 관리하는 자를 정하면 의혹이 없을 것 아닙니까? 또 적절히 쓰고 남은 것은 제주도에 가서 돌려준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구만. 1,000냥이 많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름다운 미녀가 많은 제주 구경하기가 쉬운 줄 아느냐고요. 그만한 돈을 들이지 않고는 못 간다고 하십시오. 사실이 그렇지. 육로 100길 합쳐 2,000리길을 제까지 것들이 어떻게 가나. 평생 못 가볼 테지. 그러니 1,000냥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1,000냥 이상이라고 하십시오. 그 이상 준 것은 당장 우리 집에 쌀 한 톨이 없으니 양식 팔 것을 주고 가야 한다고 하십시오. 아이고, 그건 안 돼요. 김경은 펄쩍 뛰었다. 청렴결백하게 굶으면서도 살아온 김경이어서 남의 돈을 쓴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녹봉이 아직 안 나와 식구들이 굶어 죽을 판이니 그것을 받는 대로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영감님은 이 집안 식구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실 작정이십니까? 비로소 김경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갚아주면 되지 뭐. 아무렴. 나만 살고 우리 집 식구들 굶어 죽으면 안 되지. 김경은 부인의 손을 잡고 흔들며 웃었다. 그리하여 가난한 남산골 선비가 제주 목사에 부임한다는 소문과 함께 비장을 뽑는다는 소문이 나돈 것이다.
이 소식을 문선달이 제일 먼저 알았고 일천냥엽이라는 사실도 알아낸 것이었다. 한데 처음에는 그 선비가 누구인 줄 모르다가 배선달과 함께 찾아가 보니 과거의 은인이요 소년 진사였던 김경이었다. 잘 왔네. 잘 왔어. 그렇지 않아도 비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자네들을 꼭 만나려던 참이었네. 내가 장원급제 하도록 힘을 얹어준 소월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말이야. 배선달이 말했다. 그 날이 우선 저는 제일 먼저 뽑혔으니 집에 가서 여비 일천냥부터 가져오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져와. 그보다도 두 비장은 당장 우리 집에 머물며 내 일을 도와주게. 김경이 말하자 옆에 있던 가난한 문선달이 돈 많은 배선달에게 제주에게 가서 갚을 테니 여비 일천냥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너 다음에는 진짜로 산신령님 꿈꾸어서 산삼케어 나 준댔지? 그럼 그 산삼값으로 미리 일천냥 주마. 알았어. 또 개꿈 꾸어서 실패하면 내 그 돈 갚고. 이 자리에서 김경은 배선달에게 예방 임무를 맡기고 돈 관리를 책임지게 하였다. 꼭 일천냥이 아니라 그 이상이군요. 신바람이 난 배선달은 3천냥을 가져와 문선달 목까지 각각 1,500냥씩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남산골 김경의 집에는 하루에도 몇 명씩 젊은이들이 찾아와 비장 벼슬을 얻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제 자랑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저는 양손으로 2명, 발로 1명, 업어치기로 1명, 이렇게 한꺼번에 4명을 해치울 수 있나이다. 저는 눈으로 심리 밖을 내다보고 이 코로는 오리 밖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한밤중에 백리를 달리옵니다. 과연 찾아오는 젊은이들은 체구부터가 크고 남달랐다. 김경의 질문이 끝나면 뒤에 처져 있던 배 비장이 을에 한마디씩 던졌다. 여비로 1천냥 이상인데 얼마를 가져올 것인가? 대부분 1천냥 이상을 말했다. 다른 경쟁자들도 눈치를 챈 것이다. 이렇게 김경은 배비장, 문비장과 예비 심사를 한 뒤에 나중에 쓸만한 자를 의논하여 골라 합격차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배비장이 이런 말을 했다. 나리, 비장 자격을 가리는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우선 무기를 잘 쓰는 자는 제외시켜야 하옵니다. 칼을 잘 쓰는 자는 남과 다투기 쉬워서 10번 중 1번은 칼에 찔립니다. 활을 잘 쏘는 자는 사냥이 하고 싶어서 들짐승 목숨이나 해치며 창을 잘 쓰는 자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찔러서 말썽만 부립니다. 문비장도 한마디 하였다. 이것은 책에 있는 말인데요. 나말한 무엇보다도 도량이 넓어야 하옵니다. 소량이 좁으면 사사건건 오해를 하니까요. 2번째는 입이 무거워서 남이 죽인다 해도 비밀을 털어놓지 말아야 하옵니다. 3번째는 알고도 바보처럼 모르는 척하는 지혜도 필요하옵니다. 모르는 것도 아는 채 잘난 채 하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2 비장 말이 옳도다. 세 사람은 마음이 척척 맞았다. 그리하여 무술에 능한 사람보다는 사람 됨됨이와 특기가 있는 자와 지혜로운 자를 골라서 뽑았다. 이렇게 비장을 다 뽑은 다음 비로소 배비장은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배비장이 어머니 앞에 가서 말씀드렸다. 벼슬 한 자리 얻었습니다. 오, 그래? 어머니는 기뻐했다. 제주 목사로 가시는 분의 비장이 되었는데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제주? 하면 만리 밖으로 가야 한단 말 아니냐? 만리가 아니라 육로 천릴
백길천리입니다. 늙으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면 네가 떠난 다음 이 어미 죽은 꼴도 못 보겠구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한 3년만 지나면 돌아옵니다. 3년이 아니라 이 어미는 석 달이나 더 살는지 모른다. 어미 버리는 벼슬 그만두거라. 우리가 먹을 게 없니 입을 게 없니?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하느냐. 어머니가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바람에 배 비장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버지 소원이 제가 벼슬 한 자리 얻는 게 아니었습니까? 벼슬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못 간다. 배 비장은 난처하기 짝이 없었다. 다 된 밥에 뜻밖의 어머니가 재를 뿌리는 격이었다. 슬그머니 어머니 방에서 나온 배 비장은 아내가 있는 방으로 가서 사정하였다. 예방 비장 벼슬을 하여 제주에 가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못 간다고 통곡을 하시며 붙더니 임자가 주면 어떻게 어머니 마음을 돌려보. 아내는 어머니보다 더했다. 시방 뭐라고 하셨어? 제주에 간다고요? 제주가 뭐 건넌 마을인 줄 아오? 이거 갈수록 태산일세. 제주에는 예쁜 여자가 많다고 하던데 그 소문 듣고 가려고 하는 거지요? 이거야 원? 내가 제주에 여자 보러 간다고 했어? 비장벼슬을 받아 목사로 부임해가는 나리를 따라간다고 했지. 가려거든 나 죽여 마포강에 던져놓고 가시오. 비장이건 된장이건 못하시오. 아내는 어머니보다 더 큰 소리로 방바닥을 치며 울었다. 배 비장은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화가 잔뜩 난 것처럼 하고 집을 뛰쳐나왔다. 제주로 출발. 대문 밖을 막 나서는데 어디 가요? 하고 아내가 달려나왔다. 마포강에 빠져 죽으라고 했잖아. 배 비장은 얼떨결에 이 말이 나왔다. 내가 빠져 죽는다고 했지 당신 보고 빠져 죽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둘이 함께 가서 다 빠져 죽자고. 배 비장이 아내의 손을 잡아 끌자 아내는 엉엉 울며 말했다. 이제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실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그럼 우리 둘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강물에 빠져 죽어야겠군. 은근슬쩍 마음에도 없는 행동과 말을 한 배 비장은 아내를 구슬렀다. 내가 제주에 가서 3년 안에 돌아오면 별의별 물건을 다 구해다 줄게. 거기엔 요상한 보석이 많아. 그러니 어머니를 안심시키라고 하였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요. 당신이 제주에 가서 여자한테 홀려 마포 땅에는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절대로 그러지 않어. 새끼손가락 깨물어서 약속의 글을 써줄까? 배 비장이 깨물듯이 입에 새끼손가락을 넣자 아내가 기겁을 하고 말렸다. 알았어요. 선물도 싫고 아무것도 싫으니 꼭 3년 안에 돌아온다는 약속만 지키세요. 그러면 어머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 당신은 나만 믿고 살잖아. 나 문비장 만나고 일찍 들어올게. 나는 이 세상에서 여자라면 당신밖에 몰라. 내 성격 알잖아. 알지요. 당신은 여자를 돌같이 하찮게 보시지요. 이렇게 하여 배 비장은 아내는 물론 어머니에게도 허락을 받았다. 드디어 섣달 초순에 신임 제주 목사 김경 일행이 한양 땅을 출발했다. 일행은 김경을 비롯하여 비장 6명과 하인 2명이었다. 김경이 탄 말을 동자가 고삐를 잡고 나아갔다. 배비장과 문비장은 파란 화롯을 입고 번거지를 썼으며 환도를 찼다. 배비장뿐 아니라 비장 모두가 집에서 꺼리는 길을 떠난 것이다. 그 집에서는 우리가 죽을 대로 가는 줄 알아.
제주는 말만 들어도 엄청나게 먼 곳인 줄 알아서 그래. 더욱이 배를 타고 가야 하잖아. 비장들은 이런 말을 하였다. 사실 제주는 한양에서 생각해 볼 때 엄청나게 험하고 먼 곳이었다. 일행은 한강 나루를 건너 관악산을 끼고 나아갔다. 이때 배비장과 몸비장은 집에서 겪은 악몽에서 깨어나듯 말했다. 왜 하필 우리가 이렇게 추운 계절에 벼슬을 얻어 고생을 해야만 하나? 어쨌든 벼슬하니까 좋잖아. 자네는 한 푼도 안 들이고 하지만 나는 3,000냥이나 내놓았어. 그것도 아내 몰래 가지고 나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그게 어디 자네 돈이야? 새우가 자네 아버지에게 갖다 준 돈이지. 두 친구는 농담을 하며 가다가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웠다. 오줌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것을 보면 날씨가 얼마나 추운가를 알 수 있었다. 자네 부인도 여자 타령을 하든가? 배비장이 물었다. 응, 제주에 가서 미인에게 홀랑 반할까봐 그게 걱정인가봐. 문비장, 그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여자 보기를 돌처럼 하찮게 보고 살았잖는가. 그렇지만 한양에서는 메주덩이처럼 생긴 여자만 보아서 그래. 제주 여자들은 그 미인이고 여우꼬리가 9개 이상 날려서 사내들은 저도 모르게 빠졌던데. 그럼 우리 이렇게 하세.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여우 같은 여자에게 홀리면 몽둥이로 뜸질하기로. 좋아! 사실 배비장이나 문비장은 술만 좋아했지 남의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터였다. 어디 두 비장뿐인가? 배비장과 문비장도 그렇거니와 다른 비장들도 연방 하품을 하는 것을 보면 아내에게 제주에 가서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밤새도록 주의를 받은 게 틀림없었다. 제주에는 정말 미인들이 많을까? 돌멩이만 많고 바람만 거센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일행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일행은 안산현에 닿아 점심 식사를 하였다. 김경은 굶기를 밥 먹듯 한 사람인데도 입맛이 없다고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첫날은 수원 도호부까지 갈 예정이었다. 그리하여 일행은 부지런히 갈 길을 재촉했으나 겨울 해가 짧아서 마음만 급했다. 발달산에 이르렀을 때 해가 서산으로 꼴깍 넘어갔다. 김경은 말을 멈추고 공방을 불러 일렀다. 너의 소임은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각 비장들이 맡은 임무를 연습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공방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나리, 우리는 역관에 들어 자면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역관까지 못 가면 도중에서라도 자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어서 숙소를 알아보아라. 김경이 말하자 공방은 저 혼자 뭐라고 투덜거리며 숙소를 찾아갔다. 다음에는 형방과 병방을 불러 일렀다. 너희는 숙소에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술라를 돌아야 하느니라. 형방인 문 비장이 놀라 김경에게 물었다. 하오면 저희는 잠도 안 자고 일하는 비장이옵니까? 잠이란 꼭 밤에만 자는 게 아니잖느냐. 두 비장은 김경 앞을 물러나서 어이가 없다는 듯 불평을 하였다. 우리가 얻은 벼슬자리는 잠도 못 자는 비장이잖아. 그 누구는 자고 누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나? 개, 돼지, 가축도 밤에는 잠을 재워야 하는데. 이때 배비장이 그들의 불평을 듣고 말했다. 이 맹꽁이들아, 둘이 번갈아가며 자면서 술라를 돌면 되지 않나? 그제야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화가 난 문비장이 갑자기 배비장을 소리쳐 불렀다. 예방! 이 사람이 어젯밤에 마누라 얻어맞아서 머리가 돌았나? 왜 소리를 팩팩 질러? 형이 부르면 얼른 예 해야지. 뭐? 네가 어째 내 형이야? 나는 형방이니까 형이고 자네는 예방이니까 예 해야지. 이때
김경이 배비장 옆으로 와서 일렀다. 배비장은 예방이니 무사람들에게 예의 범절을 지켜야 하느니라. 목소리도 크게 내지 말고. 문비장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것 봐. 예방은 어린애가 불러도 예 해야 돼. 이날 밤 숙소에 든 김경은 6명의 비장들에게 각자 맡을 소임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밖으로 나온 배비장과 문비장이 말했다. 벼슬 같은 거 하지 말고 살 걸 그랬나 봐. 까다롭게 일일이 간섭을 받아야 하니 말이야. 싫으면 나하고 도망쳐서 마포 강가에 가 새우젓 장사나 하며 살자고. 그렇지만 두 친구는 고생을 참고 이겨나가기로 약속했다. 공방은 여기저기 알아보고 신임 제주 목사 일행이 묵어갈 숙소를 마련했다. 골목의 여염집인데 보잘것없었다. 김경이 탄 말이 들이닥치자 여자들이 엎어질 듯이 황급히 나왔다. 어허, 그 걸음걸이가 그게 뭐냐? 제주 목사나리 앞에서 요망스럽고 방정맞게 굴다니. 배비장이 예방의 소임을 맡아 호통쳤다. 예방은 쓸만하구나. 문비장이 이죽거렸다. 그러자 신바람이 난 배비장이 주인을 불러 물었다. 방 안에 쥐가 드나드는가? 아이고, 아닙니다. 조사해 보아서 쥐똥이 한 개라도 발견되면 볼기를 맞을 것이니 방마다 깨끗이 청소해 놓으렸다. 예. 이윽고 배비장은 깨끗하고 좋은 방으로 김경을 모셨다. 그런 다음 주인을 불러 침구와 잿더리와 타구, 따위를 마련해 놓았다. 그 저녁상은 여인들에게 마련하라고 일렀나이다. 배비장이 말하자 김경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배비장은 어찌 그리 예방의 소임을 잘하는고. 아버님이 서강나루에서 수십 년간 새우젓 장사를 했사옵니다. 새우젓을 떼어가려고 지방 유지들이 하인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그때 보고 배운 것입니다요. 이리하여 김경은 배비장을 신임하여 항상 곁에 두었다. 배비장이 일행인 동자를 불렀다. 너는 항상 내 입을 쳐다보며 살아야 하느니라. 뭐 이상하다. 사또나리 곁에만 줄줄 따라다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리 곁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니 너 또한 자연히 사또나리 옆에 있게 되는 셈이니라. 니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하시면 나리인지 예방 비장인지 헷갈립니다. 조동아리. 어서 가서 요강 가져와. 동자가 주인에게 말해서 논요강 하나를 가져왔다. 배비장이 동자에게 꿀밤을 먹이며 말했다. 요 맹추야, 하나만 가져오면 어떡해? 둘은 가져와야 고추에서 나오는 것하고 똥구멍에서 나오는 것하고 따로따로 받아낼 게 아니냐. 시방 배비장께서 나리고추라고 하고 나리 똥구멍이라고 하셨죠? 내가 말을 잘못했다. 고추가 아니라 고추님이고 똥구멍이 아니라 똥구멍님이니라. 그래도 듣기 안 좋은데요? 고추님은 그런대로 애교스럽지만 똥구멍님은 한자로 항문님이라 하십시오. 참, 너는 천자문은 떼었나 보구나. 나는 중간까지 가다가 항문 직전에서 그만두었다. 한데 다음에 가져온 요강은 사기요강이었다. 배비장은 그것을 받아 문 밖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렁, 사기요강 깨지는 소리에 모두 나와 보았다. 그 왜 이리 소란하냐? 김경도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동자가 울듯한 표정으로 고해 바쳤다. 배비장이 요강을 가져오라고 해서. 동자에게 꿀밤을 먹인 배비장이 점잔을 빼며 말했다. 순놈을 가져와야지. 니놈이 암놈을 가져오니까 동댕이 치지. 요강도 암놈 순놈이 있습니까? 논요강은 순놈이고 사기요강은 암놈이니라.
아이고, 네, 그럼 논요강을 대령하겠습니다요. 자고로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하고 여자가 쓰는 물건은 더욱 조심해야 하느니라. 김경은 배 비장이 제법이다 생각하고는 문을 닫았다. 동자가 논요강을 가져오자 그것을 가지고 김경이 묵을 방 안에 갖다 놓고는 커다란 방석으로 돌돌 말아 싸놓았다. 사또나리, 학무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쓰십시오. 한데 왜 방석으로 감았느냐? 그냥 놓아두면 차가워서 학무님이 놀라 똥님이 안 나오십니다요. 우리 비장 중에 효자 하나 났구나. 소임을 다 마친 배 비장은 동자를 불러 조끼 주머니에서 연뭉치 한 개를 꺼내주었다. 이게 웬 겁니까? 우리 마누라가 잔뜩 싸준 데서 조금씩 떼어놓고 다니는 게다. 혹시 여자를 보면 엿먹고 정신 차리려고. 저는 여자한텐 정신 팔리지 않지만 어른이 되면 정신 차리라고 먹겠습니다. 이때 김경이 문을 열고 말했다. 배 비장은 소임을 훌륭히 해냈으니 가서 푹 자고 형방을 대령하라. 문 비장이 헐레 벌떡 나타났다. 형방은 마루에서 내가 자는 방을 밤새 지켜라. 만약 생쥐 한 마리라도 얼씬거리면 곤장을 맞으리라. 명령을 받은 문 비장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에휴, 이럴 줄 알았으면 비장볕을 안 하는 건데.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아닙니다. 제 주둥아리가 잠깐 실수하였사옵니다. 만일 마루에 앉아 졸아도 네 들창코에 구멍이 하나 더 생길 줄 알렸다. 예. 문 비장은 주인에게 새끼줄 한 다발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새끼줄로 숙소를 빙 둘러쳐 놓고 다음과 같은 경고의 글을 나무 판자에 써 세워놓았다. 쥐새끼라도 사또나리의 허락 없이 이 새끼줄 안으로 들어오면 벌금 10량을 내야 한다. 마루 앞에 서서 경비를 서던 문비장을 보고는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문비장은 은근히 부하가 나서 경고의 글 다음에 누구든지 형방을 보고 웃는 자는 몽둥이로 주둥이를 짓이겨 놓겠다고 써붙였다. 사또가 든 방 옆에서 비장들이 저녁을 먹었다. 그렇지만 문비장은 계속 경비를 섰다. 한데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예방! 문비장이 별안간 소리치자 밥을 다 먹은 배비장이 뛰어나왔다. 아참, 자네도 저녁을 먹어야지. 내가 대신 경비를 설 테니 들어가 저녁 먹고 나오게. 문비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다음 은근히 배비장에게 물었다. 자네, 정녕 내가 산신령 꿈을 꾸어서 산삼 캐면 1,000냥 빚 대신 받겠나? 아무렴? 하면 내 밥하고 반찬을 내오게. 배비장은 주인을 불러 말했다. 작은 상에 밥 한 사발하고 반찬을 차려 내오시오. 이리하여 문비장은 저녁상을 받았다. 어서 먹게. 배비장이 권했다. 문비장은 수저를 들지 않고 입을 딱 벌렸다. 나보고 떠먹여달라고? 그래야 나는 경비를 설 것 아닌가? 문비장은 일부러 선체로 입을 딱딱 벌리고 배비장은 밥과 반찬을 입에 떠넣어 주었다. 뭘 그렇게 오래 씹어? 빨리 삼켜. 한 번 씹고 경비 서고, 한 번 씹고 경비 서고. 밥 한 숟가락 먹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다. 이러다가는 밤새도록 먹어도 밥 한 그릇 다 못 먹겠다. 배비장이 화를 벌컥 내었다. 사또나리 경비서기가 그렇게 수월한 줄 아나? 네 손으로 먹든지 말든지 해. 배비장이 숟가락을 상 위에 탁 놓자
문비장이 얼른 말했다. 100살까지 사는 100년 묵은 산삼 안 받겠다. 이 말이지? 아니야, 받아야지. 그러면 얼른 다시 숟가락 들어. 문비장이 입을 딱 벌리자 배비장은 다시 숟가락으로 밥을 떠넣어 주었다. 빨리 좀 씹어 삼켜라. 한데 밥을 입에 문 문비장이 갑자기 벙어리가 된 듯했다. 왜 그래? 무슨 소리야? 문비장이 손으로 마시는 신용을 해서 배비장은 얼른 냉수 한 사발을 주인에게 청하여 입에 대주었다. 문비장은 또 손으로 마시는 신용을 하였다. 아이고, 이 배비장 오늘 밤에 문비장에게 죽어나네. 술 갖다 달라고? 문비장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야, 슬슬 잘 넘어간다. 저녁상을 물린 문비장은 아예 배비장과 술판을 벌였다. 서로 권커니 자커니 하면서 마루에 걸터앉아 술을 마셨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신임 사또 김경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홀로 숙소에 앉아 있다가 문틈으로 마루를 내다보았다. 그랬더니 경비를 맡은 형방이 예방과 술을 마시고 있지 않은가. 술을 마셔본 지도 오래되었구만. 그렇다고 양반 체면에 비장들이 마시는 술을 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배비장이 예방답게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소리를 방문에 대고 하였다. 그 사또날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수청들 기생을 불러싸웁니다. 술상도 잘 차리라고 부탁해 놓았고요. 예끼 이놈! 칭찬을 할 줄 알았던 사또가 소리치는 바람에 배비장은 가슴이 절렁했다. 왜 그러시나이까? 여자를 멀리하려면 술부터 멀리하라고 했거늘. 부인마님께서 하신 말씀 맞지요? 네. 나리께서도 사또 연습을 하셔야 하옵니다. 저희만 비장 연습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소견이 들었사옵니다. 하여 기생을 불렀나이다. 사또 연습이라. 수청 기생을 마다한다면 사또가 되지 못하지. 김경은 속으로 은근히 좋으면서 못 이기는 채 했다. 이리하여 방 안에서는 사또가 기생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밖에 마루에서는 문비장과 배비장의 술판이 벌어졌다. 나리,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은 쥐입니다요. 술을 따르던 기생이 아뢰었다. 김경은 술김에 방문을 걷어차 열고 소리쳤다. 죽은 쥐가 없도록 잘 살펴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죽은 쥐란다. 아이고, 예. 문비장이 대답하고 얼른 방문을 닫아주었다. 배비장, 왜 죽은 쥐가 무섭다는 건가? 눈을 끔뻑거리던 배비장이 문비장에게 말했다. 산쥐는 처녀가 환생한 거래. 하면 쥐의 전생은 처녀라 이 말씀인가? 보통 처녀가 아니라 시집을 못 가서 한이 맺힌 처녀지. 그러니 그 쥐가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되고. 으이구, 처녀 귀신? 처녀 귀신은 자네같이 생긴 들창코를 좋아해. 왜냐하면 코가 뻥해서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기가 좋거든. 비장, 그럼 쥐를 보아도 잡지 말아야겠네. 죽이면 처녀 귀신이 되니까. 저 쥐 아닌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우리가 한 말을 엿들었나 봐. 쥐 한 마리가 저쪽 기둥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사라졌다. 문비장은 사시나무 떨듯 했다. 둘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때 또 방문이 냅다 열리고 사또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여기에 사또가 와서 묻기만 하면 처녀 귀신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니 처녀 귀신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배비장과 문비장은 쩔쩔매었다. 처녀 귀신은 고구마를 잘 가지고 다닌대.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한 배비장이 배가 아프다며 뒷간에 갔다. 남자 뒷간은 대문 밖에 있었다.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비장이 오지 않았다. 얼마 뒤 문비장은 혼자 술을 마시다 무엇이 머리를 탁 때리는 바람에 소스라쳤다. 손으로 머리에 붙은 것을 떼어보니 군고구마였다. 이런... 처녀 귀신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배비장이 처녀 귀신은 고구마를 잘 가지고 다닌다는 말을 한 터였다. 그렇지만 문비장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 기왕에 경비를 서려면 처녀 귀신을 붙잡자. 그러면 사또의 총애도 받고 귀신 잡는 형방이라는 소문이 나서 높은 벼슬도 차지할 것 아닌가? 문비장은 몽둥이를 거머쥐고 고구마가 날아온 곳으로 주춤주춤 나아갔다. 대문 밖으로 나간 문비장은 소리를 지를 만큼 놀랐다. 무엇이 코를 후려 갈겼던 것이다. 이건 날고구마잖아? 틀림없이 처녀 귀신의 장난이라 싶었다. 한데 뒷간 옆에 딸린 헛간에서 군고구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처녀 귀신이 헛간에 숨어 있구만. 문비장은 젖먹던 힘을 다하여 몽둥이를 두 손으로 잡고 헛간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배비장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지 않은가. 그 좁은 방 안에서 여럿이 얽혀 자는 것까진 좋은데 그 코를 골지 않나, 이를 갈지 않나, 제 다리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지를 않나. 하도 한심해서 여기에 들어와 모닥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잘까 했는데 그 고구마 가마니가 보이지 뭔가. 그래서 구워 먹고 사려는 거였어. 두 친구는 고구마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다. 새벽녘이 되자 기생이 대문 안에 있는 여자 뒷간에 가려고 문을 열고 마루에 나왔다가 비명을 질렀다. 왜 그러느냐? 김경이 뛰어나왔다. 여기에 죽은 쥐가? 마룻바닥에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문비장은 경비를 안 서고 어디를 갔는가? 대문 밖 뒷간에 갔겠지요 뭐. 날이 죽은 쥐는 처녀 귀신이 된다 하옵니다. 안에서 가만히 들으니 배비장이 그런 말을 하였사옵니다. 그러니 시집도 못 가고 죽어 쥐가 되었다가 처녀 귀신이 된 이 쥐가 얼마나 불쌍하옵니까? 사또께서 돈을 듬뿍 주옵시면 소녀가 구슬하여 처녀 귀신의 원혼을 달래겠나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쥐를 본 사람에게 밤중에 처녀 귀신이 나타나 몸에 달라붙는답니다. 김경은 소스라쳐서 기생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많은 돈을 안겨주었다. 죽은 쥐는 기생이 주인과 짜고 아무도 없을 때 갖다 놓은 것이요. 처녀 귀신 원혼 어쩌고 한 것은 기생이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었다. 김경이 그것을 알 리 없었다. 그 뒷간에 간다더니 왜 안 가나? 너무 놀라서 똥이 쑥 들어갔나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기생이 뒷간에 간다고 나은 것은 죽은 쥐를 주인이 갖다 놓았는지 살피기 위함이었다. 배비장과 고구마를 구워 먹다가 헛간에서 나온 문비장이 대문 안으로 들어와 마루로 가보니 죽은 쥐 한 마리가 있었다. 문비장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헛간으로 달려갔다. 여보 배비장!
이 몽둥이로 처녀 귀신을 때려잡았어. 가보자고. 정말인가? 마루로 가본 배비장이 죽은 쥐를 보고 문 비장을 칭찬했다. 잘했네. 처녀 귀신이 좋아하는 고구마만 먹으면 우리 둘이 힘을 합해서 어떤 귀신이라도 잡을 수 있어. 그래, 제주 여자 귀신도 잡을 수 있어. 힘내자고. 두 친구는 서로 부둥켜 안고 볼을 비볐다. 김경 일행은 아침 일찍 출발했다. 이날 천안에 들러붙고 다음 날은 온양을 거쳐서 공주로 갔다. 또 공주에서 떠나 다시 전주에 이르렀는데 한양을 떠난 지 거의 한 일주일이 되었다. 일행이 남원 부근에 이르렀을 때 김경이 말했다. 여기에는 문안을 드릴 분이 계시다. 신임 관리가 높은 관직에서 물러난 정승판서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땐 꼭 들려 문안을 드리는 법도가 있었다. 일행은 관직에서 물러난 정승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 정승이 사는 곳은 산골이었다. 일행은 간신히 날이 어둡기 전에 그곳에 도착했는데 정승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하룻밤을 묵어야 했다. 한데 숙소가 워낙 작아서 김경 혼자 묵을 방밖에 없었다. 비장들은 각기 마을을 찾아서 잠자리를 구해야만 했다. 이거 사또를 수청될 기생이 없어서 야단이네. 비장들은 걱정을 하였다. 벼슬이 높은 관리가 타양에 갔을 때는 잠자는 옆에서 시중을 드는 기생이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이 되어 있었다. 술도 따르고 이야기 상대가 되며 함께 심심함을 푸는 목적도 있으나 높은 관리가 혼자 자면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취해진 일이었다. 비장들이 수청 기생을 구하지 못해 걱정하자 김경이 말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마을에 들어가 너희들 잠자리를 구하여라. 그렇지만 비장들은 밤사이에 어른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청 기생을 꼭 드려야 한다고 하였다. 비장들은 김경의 잠자리에 들 여자를 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 채비를 뽑았다. 여기에 배비장이 턱 걸려들었다. 이거 처녀 귀신이 내 몸에 붙었나? 재수 옴 붙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깊은 산골이라 아무리 높은 관리라 하여도 수청 기생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을 성 싶었다. 다른 비장들은 모두 제 잠자리를 구하러 떠나고 배비장 혼자 걱정했다. 배비장은 돈으로 여자를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며 물었다. 과부가 된 여인 혹시 없소? 왜 그런 여자를 찾소? 질문을 받은 사람은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여차하면 두들겨 패려고 작대기를 찾아 거머쥐는 주인도 있었다. 나는 비장으로 사또나리를 모시고 왔는데 그 방이 비좁아 따로 잠자리를 얻으려 하오. 기왕에 돈 주고 잠잘 바에는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도와주고 싶소.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여자가 제일 불쌍하지 않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배비장이 공손하게 보여 다 쓰러져가는 산밑 초가집을 가리켰다. 저기에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두 식구가 사오. 한번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 배비장이 가보니 늙은 할멈이 고개를 내밀었다. 할멈은 숙박비를 많이 준다는 바람에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배비장을 단칸방인데도 들어오라고 하였다. 돈을 많이 받은 할멈은 젊은 며느리에게 저녁밥을 지으라고 하였다. 할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밭 한 떼기나 살 만큼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주시오? 그것은 잠자는 값, 밥값, 뒷간 사용료, 물값,
그 밖에 저에게 필요한 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니조차 있기 어려운 우리 집을 도와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할멈은 며느리와 헛간에서 잘 테니 배비장 혼자 방 안에서 편히 자라고 하였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헛간에서 잡니까?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 각자 옷을 입은 채로 누워 눈을 붙이면 날이 살 거라고 하였다. 저녁을 먹고 난 배비장은 윗목에서 벽 쪽을 향해 모로 누워 눈을 감았다. 며느리는 아랫목, 가운데는 할멈이 누웠다. 눈을 감고 자는 척하는 배비장은 젊은 며느리의 정신이 집중되었다. 저 과부를 업어다가 사또수청을 들게 해야 할 텐데. 배비장은 일부러 코를 골며 잠든 척했다. 방 안은 몹시 컴컴해서 손끝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두 여자는 깊이 잠이 들었다. 배비장이 일부러 손을 뻗쳐보아도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배비장은 다짜고짜 아랫목에서 자는 여인을 들쳐업고 나갔다. 여인이 반항을 하자 내가 준 돈 도로 내놓고 싶으면 소리치고 다 갖고 싶으면 가만히 등에 엎여 있으시오. 하고 속삭였다. 준 돈 중에는 딸이 수청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 가면 사또나리 팔다리나 주물러드리고 술이나 따라드리라고 일렀다. 여인은 배비장의 등에 죽은 듯이 엎여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배비장은 사또가 묵는 숙소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업어온 여인을 내려서 밀어넣었다. 사또나리 수청 기생 대령입니다. 이 말을 한 배비장은 불이 나게 도망쳐서 두 여자가 사는 곳으로 돌아왔다. 얼마나 잤을까? 새벽녘에 어머니, 어머니 하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았다. 아, 불사. 밤중에 업고 간 여인은 젊은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인 할멈이었다. 분명히 젊은 여인이 아랫목에서 잤다. 한데 한밤중에 시어머니가 추워하니까 자리를 바꾼 것이다. 배비장은 화가 잔뜩 난 김경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런, 이제는 비장 벼슬에서 쫓겨나 한양으로 올라가서 상것들과 새우젓 장사나 해야겠구나. 불이 죽어 한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할멈이 싱글벙글하며 돌아왔다. 사또나리께서 화를 안 내십니까? 그것이 제일 궁금한 일이었다. 화를 냈다면 영락없이 벼슬자리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화를 내긴요. 내 손목도 잡고 이불 속에 끌어들이기도 했는걸요. 거짓말 같았다. 쭈구렁 할망구를 사또나리가? 밤중에 갑자기 남자를 만나게 되면 바르려고 이것을 항상 품속에 넣고 다닌다오. 할멈은 품속에서 무엇을 꺼내 보였다. 밀가루를 반죽한 거였다. 사또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소피가 급하다며 뒷간에 가서는 요셉 말로 크림을 얼굴에 바른 셈이었다. 주름살 걱정은 안녕이고 할멈이 안악처럼 보였던 것이다. 배비장은 배를 잡고 웃었다. 그리하여 사또께 들킬까봐 그 새벽에 슬며시 도망쳐 나왔구려. 잘 아시네. 와, 그러니 다양에 가면 여자를 돌같이 보라는 마누라 말이 100번 올래. 무슨 말을 내 귀에 들리지도 않게 중얼거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때 젊은 며느리가 훌쩍훌쩍 울었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왜 우느냐? 제가 가서 고생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가셔서 시달렸으니까요. 시달리기는 무슨.
내 평생 동안 생전 처음으로 깨가 쏟아지게 놀고 왔다. 이 시어미가 전날 밤에 소방 맞고 아들 하나 키워 장가 들였더니 그 전쟁터야 나가 죽었지 않느냐. 너는 그런 시어미가 불쌍하지도 않던 남자 한 번 만났기로써니 배가 아프냐? 아이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배비장은 젊은 과부와 늙은 시어머니가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자 얼른 그 집에서 빠져나왔다. 사또의 숙소로 바람같이 달려가자 김경이 칭찬했다. 그 어디서 그렇게 곱살한 미인을 구했느냐? 한밤중이라 잘 보이지 않아 모르겠는데 몇 살이라고 하였나이까? 22. 왜 들렸느냐? 아닙니다요. 저는 할망구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자, 이건 예방의 수고비니라. 사또는 배비장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다. 그 돈은 배비장이 과부 집에 쓴 돈의 배나 되었다. 날이 밝자 일찌감치 출발한 일행은 곡성과 화순과 장흥을 통과하여 해남에 다다랐다. 모두 감격스러워했다. 해남에서 하인이 신임 목사를 맞으러 와 기다리고 있었다. 김경이 서둘렀다. 하루속히 배를 구해 백길로 제주에 가야지. 하룻밤을 묵은 다음 배비장은 제주에서 온 하인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다.